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 스쿨. 네. 2교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교시에는 앞서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네.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극장가가 뜨거워요. 핫해. 네. 아, 핫해. 작년에 사실 추운데. 천만 영화 하나밖에 안 나오고 좀 전반적으로 좀 침체였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작년에. 드는데 네. 올해는 초반부터 네. 러시가 좋아. 굉장히 재밌는 영화. 신과 함께. 네,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그 이제 레이스를 달렸죠.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경찰- 사실은 저희가 네네. 오늘 이 얘기 한번 해야죠. 저희 또 영원한 출연자인 최무성 씨의 영화 얘기를 살짝 할까요? 역시 의리남이에요. 네, 네. 왜요? 네, 살짝 또 홍보를 한번 이렇게 해줘야죠. 아시는 분이고 네. 또 시사를 갔다 왔으니까. 이 느낌에. 네. 그럼 그 얘기부터 하죠 뭐. 간단하게만 하죠. 네. 어땠는지 영화를 또 씻어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영화 그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영화였어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그 대충 어떤 줄거리예요? 그 영화? 이게 그 옛날에 그 군 무기 로비스트 관련됐던 그 린다김. 네. 네네. 네, 린다김? 국방부의 그 군 비리를 네. 좀 축약해서 이게 한 3번 정도의 군 비리 그 폭로 사태가 있었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1997년인가요? 그때 린다김 사태 한 번 있었고 이렇게 해서 3번이 있었는데 다 그분 그 내부 고발자였던 그분들로 폭로됐던 그 군사 비리가 알려졌지만 그들은 또 되게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뭐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 내부 후보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퍼즐처럼 잘 맞춰가지고 한 편의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그 인물들은 좀 가공 인물인 그래서 그 군 비리에 대한 큰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기밀 굉장히 좀 사실 그 좀 이 홍기성 감독님 홍기성 감독님이시죠. 이 감독님이 사실 이 일각기밀을 다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앞둔 상태에서 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공개되기 전부터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사실 좀 기로에 서 있기도 했었어요. 이게 개봉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도 서 있었는데 감독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늘 언론 시사가 있었고요. 이 이제 이 영화에는 김상경 씨, 김옥빈 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영원한 우리의 아재. 네, 아재. 네, 최무성 살이 좀 씨. 쪘던데 보니까 지금 수염 밑으로 많이 씨가- 살을 뺐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기아 씨 이렇게 출연을 하신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무성 씨는 그 어떤 군 수뇌부의 가장 좀 탐욕스럽고 이런 나쁜 역할이군요. 네, 그래서 가장 살을 원탑, 끼웠구나. 가장 수뇌부로 나옵니다. 굉장히 연기 너무 차시게 잘하시고요. 오늘 원래 네. 사실 저희 녹음 아니었으면은 태영 씨는 그 VIP 시간 가셨어야 못 되는데. 갔어요. 태무성 형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아유.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최무성 씨가 또 상업 영화 장편 영화의 오랜만에 주인공이시면서 네. 첫 포스터에 이제 얼굴을 포스터에 나와요? 네. 나오더라고. 나 메인 그래서 포스터에 이제 얼굴 쑥 지나가는데 있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악마를 보았다 이런 데는 안 나오셨는데. 네. 아이 그렇죠. 맞아. 그리고 네. 악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태기 1988에서 네, 태기 아빠. 1988인가? 태기 아빠. 태기 응답, 아빠로 굉장히 선한 인물로 나왔지만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악역 전문이었다 싶을 만큼 원래는 그 전에 원래는 악역죠. 그리고 그렇죠. 고 홍기선 감독님하고 같이 이태원 살인 사건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태원 살인 사건. 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카리스마도 있고요. 또 그 어떤 누군가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좀 탐욕스럽고 그러면서도 모든 언론과 그리고 뭐 다른 그 군 관리들과 다 주무르는 그런 좀 1급 뭔가 관리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예전에 봤거든요. 한번. 저희 언제요? 그 연극 때문에 한번 팟캐스트 녹음 오셨다가 네. 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끝나고 저희가 바로 막걸리를 먹으러 갔잖아요. 어. 근데 그 막걸리를 보시는 눈빛이 탐욕스러웠어. 탐욕스러웠다. 그때 탕수육 먹지 않았나요 저희? 탕수육. 네, 탕수육 먹고 막걸리도 먹었어요. 그래서 김 부장이 그때 많이 취하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화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봉을 해요. 24일 날 오늘 24일 날 개봉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또 마지막에 또 홍기성 감독님을 기리는 이제 문구가 이제 크레딧 끝나고 올라오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뭐 5점 만점에 몇 점 줍니까? 근데 우리 사실 이정 기자가 그거 하거든요. 네네. 편파적인 시네미 리뷰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너가 있어서 맞아요. 약간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화가 망할 것인가 등할 것인가는 정확하게 짚어내더라. 네, 왜냐면 기자의. 보통 이 일반적인 영화 리뷰는 네네. 다 맹숭맹숭해요. 그냥 다 좋다 줄거리 쓰잖아. 소개하고 국내 영화라면 좀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제작자나 이런
이런 배급사의 그런 심기를 안 거스르는 쪽으로 리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쵸, 좁으니까. 네. 근데 지나가면서 만날 건데. 이정 기자는 막 쓰거든요. 저 그냥 막 써요. 그리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해요. 아, 그렇게 얘기하긴 그래서 하지만 은근히 이게 웃으면서. 약간 간별이 되니까 네. 약간 변별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은근히 좀 챙겨보는 관계자들 네, 많다고. 맞아요.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약간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이제 가끔 불안해하죠. 너무 이 리뷰 소개했으니까. 때문에 싸운 어. 감독님도 계시고요. 이 실제로. 리뷰를 네. 실제로 이 리뷰를 보고 어. 되게 언짢아하시면서 역정을 내셨던 감독님도 있고 그렇죠. 좀 좋게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봐서 재밌었다고 쓴 감독님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스나이퍼인데 원래는. 그래서 지금 살려드린 게 아니고 제가 재밌어. 어쨌든 감사하다고. 이게 네. 고마워하는 이유가 까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게 그럼요. 없었으면 막 까니까. 그 맨날 좋은 것만 써주는 사람이면 고맙다고. 그렇지, 하죠. 고맙죠. 맞아요. 막갈레나. 네. 우리 이다은 기자님 닉네임 한번 들어갔습니다. 막갈레나? 막갈레나. 네, 괜찮네. 네. 아무튼 이런 이다운 기자와 막갈레나. 함께하는 저희 이제 2교시 본 영화 두 개를 좀 소개를 해요. 네네네. 맞아요. 떨린다. 재밌다. 자, 1987과 친과 함께 네네. 두 작품 준비했는데요. 네네. 사실 편파적인 시네 리뷰 웬만하면 스코어 다 맞춥니다. 근데 이번에 참 틀렸어요. 그래서 너무 결정적으로 틀려서 어떤 마음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떤 영화? 빨리 신과 어떤 거? 함께. 신과 함께 안 될 줄 알았어? 저는 신과 함께를 보셨나요 혹시? 저는 안 저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보셨구나. 이다원 기자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저는 1월 1일 날 영화 두 편을 한꺼번에 봤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라서 저 그 태국 갔다 오느라고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 가면은 신과 함께와 1987 꼭 봐야겠다 해서 와서 봤는데 하루에 다 봤어요 그걸? 네, 하루에 다 봤습니다. 그 엄청 우셨겠는데? 오전에 보고 오후에 봤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울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매정해서 그런 건가라는 왜냐면 이전에 본 사람들이 신과 신과 함께를 엄청 보면서 오열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 얘기 듣고 지금 울면 안 돼서 지금. 아니, 아니 근데 네. 신과 함께는 사실 이제 의미는 굉장히 있는 영화예요. 왜냐면 어쨌든 국내에서 처음으로 좀 되게 350억이죠. 350억이 투입되고 처음으로 또 1편과 2편이 동시에 제작된 판타지 영화인데 네. 실제로 보면 CG는 정말 합격점입니다. 왜냐면 감독님 김영하 감독님 자체 이제 CG를 그렇죠. 예전에 미스터거나 이런 거 할 네, 때부터. 덱스터 스튜디오의 또 대표고 네. 그러니까 CG를 워낙 좀 잘하고 그 덱스터 스튜디오가 사실은 중국 영화들의 CG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튜디오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CG는 완벽한데 어딘가 모르게 중국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딘가 모르게 중국 무협 느낌이 느낌 나고 나요. 아, 저는 약간, 그 중간에 네. 그 뭐지 예고편에 나오는데 네. 약간 그 이렇게 용암 같은 거 떨어지는 바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약간 적벽대전에 맞아요. 한 장면을 좀 약간 보는 네. 같은 느낌. 저는 주성치 영화의 그 소림족구 같은 그런 네. 느낌도 가끔 소림 받았어요. 축구. 좋고요. 원래는 소림 족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족구가 근데 네. 중국에서 축구를 족구라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이제 CG도 너무 합격점이고 연기력도 뭐 너무 좋죠. 태우 씨 어땠어요? 영화? 신과 함께? 저는 엄청 신관계를 그렇다던데, 사람들이. 보고 정말 CG 말씀하신 대로 CG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고 와 우리나라 CG가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라는 거 일단 놀랐고 맞아요. 이게 연기력도 예, 그쵸 배우들이 일단 워낙 빵빵한 분들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그죠. 분들이 막 박정호 씨, 네, 차태현 멀티 씨, 캐스팅 뭐 이정재 씨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정재 씨 그렇죠. 이제 그 우정 출연 까메오 뭐, 출연. 네. 우정 출연 치고 너무 많이 나오던데. 우정 김하늘 한번 씨도 나가는 줄 나오고요. 알았는데 어. 한 나- 30분 낚인 거 아니야? 그랬다 엄청 그러더라고. 많이 돈도 못 네. 받고 그냥 계속 나온 거 아니야? 게다가 2편에서도 나옵니다. 2편은 더 많이 나온대요. 2편은 더 많이 게다가 나온대요. 2편에는 그 옆날 전사도 있어요. 엄청 에피소드 나와, 있어요. 엄청 나와. 아무튼 근데 야. 이 영화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너무 엉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짜게 줬습니다. 짜게 줬죠. 아, 그리고 네. 이 너무 좋은 소스와 너무 네. 좋은 CG를 두고 네. 왜 심파로 흘러가는지 이 새로운 이런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너무 쉽게 쉬운 선택을 한 게 전 아니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아 뭐야 전설의 고향이야 음. 전설의 고향 영화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 갑자기 전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근데 그 정도로 예전에 그 권성진학적인 한국 고유의 스토리 있잖아요. 네. 착한 일을 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귀신들 나오면서 으스스스 우리가 무서워서 봤지만 결국 전설의 고향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각오를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배급사가 롯데엔터테인먼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롯데월드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푸른라이드를 타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뭔가 그 관람차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럼 너구리도 나옵니까? 네? 너구리 너구리 안 나와요. 너구리 엄청 큰 너구리가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저는 이게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너구리가 왜 웬만한 나옵니까? 영화 다 재밌게 보지만 많이 봐서 조금 약간 좀 너무 좀 각박하게 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영화를 보고 저희 어머니가 한 75세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좋아하겠다 싶어서 고향에 가서 엄마랑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진짜 효녀죠. 정말 재밌게 봤는데 자기 입으로 김영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네. 그래서 연예인이 돈 주고 주는 거 같아요. 엔차 관람이니까. 네, 저는 근데 엄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둘이 어머니도 시골에 혼자 계시고 해서 같이 가서 저는 한 번 더 봅니다. 제가 뭐 웬만한 영화들 1000만 영화 넘는 영화들은 그래도 같이 가요. 엄마랑 볼만한 거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네. 뭐 이건 눈물도 안 나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좀 죄송하지만 나이 많이 드셨는데 그걸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엄마 이제 와서 착하게 살아 이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엄마한테 그걸 보여주면 근데 어쩌자는 거야.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성인 관객들은 네. 세영 씨처럼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볼 그런 접할 기회도 많고 특히 19금 관람 불가의 영화들은 어느 정도 작품성도 좀 완성도도 갖추고 있어요. 이 이야기 얼개라던가 네. 좀 뭐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라던가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너무 엉성한 전개를 보고서 뭐야 인간극장이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10대의 학생들이 제가 깜짝 그때 이제 또 방학 시즌이었거든요. 그쵸. 네. 화장실에서 그렇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이러면서 누가 죽어서. 극장에서 울다가 이게 안 멈추고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아. 생각하고 나오는 울었대요. 거죠. 10대들이 네. 착하게 살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또 좋았던 건 롯데월드 같은 그 느낌을 받았던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한국 영화에서 그런 판타지적인 이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각적 쾌감이죠. 그런 걸 봤던 작품이 별로 없었으니까. 맞아요. 약간 할리우드 영화를 본 것 같은. 저는 좀 재미는 아쉬운 거는 그게 뭐 보진 않았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 그게 뭔가 모르겠지만 그 음악 안에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을 넣었어야 된다. 못 간다고 전해라. 딱 이렇게. 이미 간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데 시나리오 쓰지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못 간다고 이해란 씨가 한번 못 간다 전하고. 줄거리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조민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옥에 있는 7가지 이런 지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차태현 씨가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염라대왕한테 살리느냐 뭐 이렇게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 게 심판을 내용이 받는. 이제 49제를 네. 진행하잖아요. 네. 49일과 7번의 심판을 받는 거 재판을 아니에요? 받을 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욕심, 지금 뭐 8일 거짓말, 그리면서 7번째로 욕심, 어머니가 거짓말, 약간 분노 뭐 이런 헷갈리세요. 여러 가지 네. 제목에 네. 해당하는 7번의 재판을 받았을 때 모두 무죄를 받으면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환생을 할 수 있다. 환생. 네, 그래서 이제 그 49일의 여정을 다룬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49일의 그 여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약간 사실 얘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구성이랑 설정이나 그 상황을. 웹툰의 그런 그 아닙니까? 덕을 본 거죠. 그렇죠. 이미 좀 약간 탄탄한 웹툰. 근데 거기에 이제 웹툰 그대로 가지 않으시고 웹툰을 배경으로 깔고 거기에 새롭게 그 자홍 그러니까 차태현 씨가 연기했던 자홍과 그 김동훈 씨가 연기했던 수홍의 그 두 형제. 얘기가 없군요. 이 두 형제를 어렵게 키운 그 눈물겨운 어머니의 얘기를 넣었는데 이게 미스였다라는 거죠. 이게 미스였는데 심파로 많이. 그러니까 어머니 손에 계신데 혼자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불효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약간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포로 차태현이 저는 어머니에게 단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누룽지 밥솥 이런 게 갑자기 나와요. PPA인가요? 그러면서 풍년에서 아니에요. 쿠첸밥솥이 전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진짜 PPL이네. 그리고 결국에 잊을만 할 때쯤 결국 갑자기 그 밥솥을 선물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박또박 읽습니다. 저절로 누룽지가 되는 전기 밥솥. 야 쿠쿠에서 난리 났겠다. 네, 그거 그래서 영장 못된 저가. 이게 너무 저는 아쉬워서 사실 하정우 씨 인터뷰 때 대놓고 물어봅니다. 누룽지 밥솥 PPL 받으셨습니까? 뭐랍니까? 하정우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하정우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김영하 감독이랑 국가대표에서도 네. 같이 호흡을 맞췄을 때 네. 여러분들 사실 눈치 못 챘겠지만 거기서도 밥솥이 나온대요. 그래요? 네, 국가대표에서 하정우 씨가 밥솥을 이렇게 고르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 입양아였잖아요. 밥솥을 그래서 해가지고. 엄마에게 주는 밥솥 뭐 이런 장면 고르는 장면이 쿠첸 거를 그렇게 나온대요. 밀어준대. 그래서 물어보려고 이제 관계자들한테 막 이런 거 직접 안 물어보고 관계자들한테 막 뭐 밥솥이 이렇게 나와야 했다면 그 김영하 감독이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뭐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해주는 밥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군요. 그 마음이 있었다 그런 좀. 아니 가마솥을 갖고 와서 엄마가 직접 아궁이 불 때가 해야지 그러면. 결핍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자꾸 밥솥으로 영화에 나오는 것 그 밥솥 같다. 상표를 빼고 하든가 그러면. 이동엽 씨 성질났어요 지금. 아씨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어쨌든 저의 예상을 깨고 1,200만. 야 역대 몇 네. 역대 몇입니까? 11일 영화 진흥위원회 그 영화 입장과 통과 정산만 곡 집계 결과 그 신과 함께가 누적 관객 수 1,197만 4,957명. 엄청나네요. 굉장한. 이미 뭐 역대 역대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톱 10은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원래 그 손익분기점은 800만이었어요. 한참 넘었죠. 벌었네요. 한참 넘었고요. 350억 제가 걱정했는데 연예인 걱정 영화 하는 필요가 없었어요. 2편은 그거 이제 노다지네요. 2편은 나오는 순간 다 내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편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는데 더 재밌다. 라고 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속편 재밌는 거 못 봤다 나는. 철읍상궁이든 뭐 영문본색. 근데 영문본색 2는 재밌었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그 신과 함께가 개봉할 즈음에 사실 3빅 빅3 영화가 같이 개봉했었어요. 강철비와 1987과 그리고 신과 함께. 저는 강철비를 봤네 근데. 기자들은 약간 강철비가 이렇게 좀 쫙 나가는 것 같았는데. 기자들은 처음에 예상은 1987이 제일 잘 될 것이고 작품성은 강철비가 가장 좋았고 신과 함께는 몰라 이거였어요. 모르는 게 그래서 하정우 씨도 그랬어요. 이 리뷰들이 다 나가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롯데에서 진돗개 1호령이 발령이 됐다. 몰라 이러니까 난리가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을 이렇게 350을 얻어보죠. 이랬는데 이제 학생들과 또 어르신들의 눈물바다 그들의 이제 어떤 사랑으로 N차 관람들이 이어지면서 1,200만 원 가까이 들어서니까 롯데는 사실 그 리뷰하는 1,000만 영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롯데가 재작년 작년 굉장히 죽었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겠다. 롯데 그거 리뷰 봤을 때만 해도 잘된 건 청룡영찰 하나였죠. 롯데 관계자 불렀을 거 아니야. 야 임마 조인트 까면서 너 지금 이걸 야 리뷰 봐 임마. 얼굴에 이동 기자 쓴 꼬라지 오라고. 꼬라지 뭐. 이거 뭐야? 조인트 맞고 당했는데. 맞아. 진짜 그거. 야 막상 뚜껑 열었는데 잘 됐을 때. 야 조인트 암티프라민 바르면서 그날 많이 아팠었지. 빨간 약발로 아끼쟁기. 아까쟁기 바르면서 진짜 미안하다잉. 그때 내가 몰랐다잉. 맞아요. 진짜 대한민국 그 영화의 그 흥행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 네, 지금 제가 리뷰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좀 진짜 독하게 쓰긴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이 신과 함께 통 큰 재능 낭비. 어이구야. 신과 함께. 네, 맞아요. 한 줄평 저 항상 하거든요. 오 마이 갓. 통큰은 이제 롯데를 노리고 있습니다. 통큰이라고 썼잖아요. 350억은요. 큰일 났다. 근데 뭐 제가 뭐 괜찮아요. 뭐 영화 잘 된다고 해서 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화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또 이제 또 전화 인터뷰 해가지고 얼마까지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리뷰하고도 전화합니까? 저는 얼굴 좀 만져볼게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철판이네. 철판은 안 미안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럴 수 있잖아. 엄마 이다원으로서 미안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인데 전화를 해서 감독님 축하드려요. 얄미워. 축하드려요. 와 장난 아니다. 몇 만까지 원하세요? 했더니만 이제 김영하 감독님 이제 좀 되게 여유로워지셨죠. 그렇죠. 2편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을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충분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너무. 그리고 2편은 망해도 상관없네 지금 봤을 때는. 관계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또 잘 되고 있는 영화로. 그렇죠. 한 편 더 있죠. 네, 맞아요. 자, 1987 말씀.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네, 봤어요. 네, 1987 못 봤어. 1987. 정엽 씨는 아무도 안 봤네요, 그죠? 못 볼 수밖에 없는 게 애를. 저는 진짜 1987 본 것도 정말 그 하루 짬이 나가지고 그 건강검진하고 끝나고 시간이 좀 비길래 재빨리 가서. 만약에 두 편을 못 보셨지만 신과 함께하고 1987 둘 중에 왜 선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좀
그 시간대가 맞은 거지 뭐. 그렇죠. 그게 가장 딱 갔는데 시간대 그래. 얻어 걸린 거지.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이렇게. 1987은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고요. 네, 신과 함께는 기다리려면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걸 고려하니까 가장 빠른 영화가 좋겠다 해서 고른 거긴 한데 만일 동등한 조건이었어도 저는 1987을 골랐을 것 같은데 저는 신과 함께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막 영화 담당을 하기 전이라면 아마 신과 함께처럼 좀 이렇게 약간 볼거리 많은 영화가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화 담당을 그래도 뭐 한 1년 2년 정도 하고 나서 하니까 사실 좀 이렇게 뭔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뭔가 이제 경험이잖아요. 이게 영화 관람 자체가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한두 시간 신나게 하고 나와서 약간 허전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나 이런 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뭐 가면 이제 약간 팍팍한 현실은 이길 수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여운이 현실은 오래가지는. 현실은 그냥 재미 하나도 없는데 돌아왔구나 이런 약간 허무함이 있는데 하 기자님 얘기 듣고 너무 반성되네. 지금 생각해볼게 제가 봤던 영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좀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1987은 내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영화 보고 나서 나왔을 때 와 진짜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한가요? 네, 우리 이제 이 당시 1987년에 이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덕분에 이런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때가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일 거예요. 87년이면 우리가 뭐 기억이 잘 안 나죠. 1학년 때나 뭐. 2학년 때인가 이럴 거예요. 1학년인가 그런데. 1987 말씀 잘하신 게 1987이 사실 이제 1987년 60 민주항쟁을 그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는 사실 아니고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부터 그 60 민주 항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사이의 얘기들을 다룬 얘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사실 되게 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이런 어떤 그 민주화 항쟁을 혹은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 어떤 특정한 수뇌부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옛날에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올린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되게 보는 이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택시 운전사가 그 택시 기사의 눈으로서 그 봤잖아요. 광주 사태를 갖다가 이렇게 엮었다면 이번 영화는 진짜 소시민인 각자의 만들어간 위치에서 거죠. 정의를 위해서 그 위치에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약간 처음에는 김윤석, 하정우 둘이 나왔어? 끝난 거 아니야? 둘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배역을 보면 하정우가 이런 역할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하정우 씨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량이 없어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끝나고 이제 신과 함께 찍으러 그랬나요? 그러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뭔가 그 운동회 때 보면 개주 있잖아요. 개주할 때 스타트 끊는 사람이랑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스타트를 하정우 씨가 되게 힘차게 잘 끊어줘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있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할리우드에 보면 이렇게 오션스 11 이런 영화처럼 주인공이 많이 나오면서도 재밌는 영화가 이제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최동 감독님이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뭐 타짜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뭐 도둑들. 범죄 재구성, 도둑들 이런 것들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많은 주인공들이 동시에 활약하게 되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다 이렇게 등장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는 역할도 다르고 이제 중간부터 나와서 쭉 나오는 분도 있고 중간 나오다 없어지는 분도 있고 살짝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각자 그게 다 이렇게 뭔가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극 전체를 같이 들고 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전 정말 그 신기한 게 대배우들 설경구 씨, 김윤석 씨, 하정우 씨, 유해진 씨 이런 그 각자의 그 센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거에도 그렇죠. 그 배분. 그렇죠. 감독님이 굉장히 감독님이 어차피 뭐 찍어놓은 건 다 다를 텐데 적절하게 그게 이렇게 맞게 배치를 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탁월했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장준환 감독님이라고 지금 문소리 씨 배우 문소리 씨 남편 분이 이제 만드신 이 영화인데 사실 처음 제작 단계는 쉽지가 않았어요. 이 정권 바뀌기 전이었거든요. 정권 때 정권 바뀌기 전이었는데 이 영화 이 시나리오나 이제 기획이 너무 좋지만 이게 투자가 들어올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배우가 캐스팅이 될까? 출연할까? 근데 이제 장준환 감독님이 사실은 가장 고마워하는 분이 강동원 씨입니다. 그렇죠. 강동원 씨가 이 시나리오 이 책을 보자마자 출연을 결정을 했고요. 이 강동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자마자 투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배우 역할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배우들도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호재죠 호재. 네, 갑자기 막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이 영화에 다 이제 되네. 네, 그러면서 요 전에 약간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포문을 열었다고 할까? 그렇게 영화도 잘 됐고 메시지도 되게 좋았고 영화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영향이 해서 강동원 씨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도 이제 그 네이버 이런데 그 1987 치면은 전 강동원 씨 나오는지 모르고 봤는데 원래 이제 그게 제작진이 뭐 노림수였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비슷한 남영동 1985 아세요 혹시 영화 봤어요? 했어요. 요번 얼마 전에도 또 뭐 OCN인가 한번 틀어줘가 또 봤거든요. 저는 2번 봤는데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1987이. 사실은 이 남영동에서 있던 그 것들은 약간 도화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를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남영동의 얘기일 수 있는데 여기 출발해서 이게 어떻게 그 이한열 열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고리죠. 어떻게 보면 박종철과 이한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전반적으로 했던 게 영화의 그 흐름이었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강동원 씨 와가지고 왜 우는 거예요? 강동원 씨가 와서 왜 오냐고? 최근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관람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운 건 강동원 씨가 처음이 아니고요. 장준환 감독부터 웁니다. 시사회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완성본을 보니까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나도 그 세대고 부채감이 있고 그들은 거기에 마치 20살, 21살 그 나이에 뭘 알았고 그 광장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결국 그들은 거기에 박제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행복한 걸 알고 가정도 이루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슬프다면서 이제 장준환 감독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걸 보고 김태리 씨가 같이 웁니다. 역시 조매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날 기자 시사에는 대부분 원래 기자 간담회는 원래 대부분 사진 첫 번째가 스타들의 사진이 원래는 나오지. 네이버 메인 뭐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근데 메인에 이례적으로 장준환 감독님이 오열하는 사진이 걸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 뭔가 좀 이 배우들도 약간 울컥울컥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문재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1987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이제 내가 1987년에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스크린화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몰랐던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좋은 메시지를 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강동원 씨도 그 어려웠던 그 투자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들어가기 전에 연기하기 전에 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만나고 맞아요. 그 장례식장이 아니라 뭐죠? 묘소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알면서 좀 더 자기화돼서 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동엽이가 주는 깜짝 팁 갑니다. 나이가 40인데 동엽이가 주는 이런 건 좀 약간 부담스럽네요. 방송상에 약간 양해로 왜 그래? 공유랑 동갑이래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왜 되지 이래 되는 표현에 좀 유연함에 이제 기원척을 못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40인데 이거는 참 안 돼 보인다. 40짤 동엽이가 주는 40짤 동엽이가 주는 깜짝 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사, 열사, 우리 이한열 열사, 그리고 지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의사고 열사는 어떻게 붙이고 하는 아세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열사? 의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은요. 폭력, 어떻게 보면 좀 무력으로 뭔가를 이뤄내신 분들께 의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뭐 총을 쏘거나 윤봉길 폭발을 던지거나 그렇게 해서 폭력 시위로 어떻게 자기 민주를 뭐 어떤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게 의사라고 붙이고 열사는 민주적으로 내 몸을 바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어떤 사건에서 연루돼 가지고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열사를 붙이는 뭐 희생되신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사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우리 정치적으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지금 살아는 계시고 그런 분들께 지사를 붙입니다. 40짤 동엽이가 가르쳐줬던 꿀팁이네요. 대강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열사를 붙이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면서 이 1987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역주행 영화. 사실은 1987이 처음 나왔을 때 맞아요. 너무 재밌긴 했는데 신과 함께에 조금 가려서 미쳤죠. 계속 박스오피스 2위만 하는 거예요. 계속 2위만 했고 이게 될 듯 안 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면서 순식간에
바뀝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손익이 400만인데 이게 10일 하루 10일 그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지금은 현재 스코어는 얼마예요? 이제 오늘 이제 최종 집계된 현재 스코어는 461만 1924명. 61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효과냐 아니면 이제 뭐 역주행 차트처럼 차트로 인해서 좀 숨겨졌던 보석 같은 곡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도 보석 같은 영화를 발견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는 1987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막 보고 싶은 영화 이런 식으로는 못 봤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왔다니까 나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구나. 어떤 의식이 딱 생기더라고. 저는 사실 이 영화도 이제 보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영화 담당할 때 뭐 수많은 영화를 보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장르든지 그 장르적인 그런 자극에 무감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웃겨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박진감이 있어도 심지어는 저 공포 영화 보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보게 돼. 일이라서 그래. 일로 보니까. 요 타이밍에는 요 귀신 나온다 할 때 딱 나와. 되게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됐잖아요. 근데 스스로 뭔가 이게 방어 기제가 많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감정적인 그러니까 일로 보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훅 들어오고 훅 나가는 거.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울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울었었는데 그 울었던 이제 느낌을 지금 와서 한번 돌이켜 보자면 그래서 신강계를 이제 얘기하니까 좀 구분이 되자면 신강계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이래도 너 울지 않겠냐. 맞아요. 울어라. 맞아요. 우리가 널 울어라세요. 자본이라 울어라세요. 어머니. 울어라. 이렇게 간다면 이 1987에서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젠가요? 저희 청와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니까 어떤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뭐 대통령한테 질문을 알아서 받아서 고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지자분들이 너무 악플을 많이 다니까 뭐라고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만약 그 국가원수와 뭔가 만날 일이 있다면 그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뭐 불과 뭐 2년도 아닙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질문을 못 해요. 막 그런 질문지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언제부터 되게 마음이 짜이냐면 김태리 씨가 이제 뭐 이건 스포는 아니니까 김태리 씨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강동원 씨가 이제 같이 이제 집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그 이모인가 엄마가 잡혀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백골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잡혀가가지고 파준 것 같아요. 파주 실려가죠. 실려서 이렇게 어떤 길에 던져지죠. 버려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엄마가 잡혀가니까 그거를 못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어서 인지상정인데 이런 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신검문을 한다든가 맞아. 그런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뭐 얼굴 가지고 놀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를 봤을 때는 전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침해 당하면서까지 막 피해를 입고 억압받으면서 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가엾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막 집회가 모여들고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뭐랄까 그 중간에 이제 그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해를 뿌리는 장면이랑 아버지가 김태리 씨가 좀 있어요. 김태리 씨가 그를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쌍해 엄마를 못 붙잡고 막 가족을 막 보내야 하는 그리고 유진 씨가 또 약간 고문당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되게 억압받고 불쌍하게 할 때 되게 슬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심파에서 올 수 있는 눈물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 또 이 영화를 좀 뜯어보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뭐 중간 중간에 얼굴을 그 정체를 그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였구나라는 분들이 이제 배우들이 있었죠. 그쵸. 특히 이제 좀 그 박종철 열사의 삼촌으로 잠깐 등장하셨던 조우진 씨도 굉장히 그 조우진 씨였어요? 네, 조우진 씨. 그 내부자들에서 팔 잘라라. 여기 발목에.
네. 조우진 씨의 그 오열 장면은 조우진 씨 몰랐어요 저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근데 약간 좀 어떻게 그렇게 분장을 뭐 한국 CG한 것도 아닌데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그리고 못했어요. 또 이제 박종철 열사로 마지막에 분했던 마지막에 깜짝 등장했던 여진구 씨. 여진구 씨는 근데 이미 알고 있었죠. 기사가 많이 났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고창석 씨. 네. 고창석 씨 어디 숨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시죠?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데리고 나왔죠. 숨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철단 들어오고 말해가지고 그 중앙일보 아마 편집국장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 지금 조우진 씨는 또 강철비로 또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막 그 정우성 씨 잡고 다니는. 맞아요. 강철비 보셨다고. 저는 근데 그전 1987에서 가장 좀 의외했던 캐스팅 두 가지가 우현 씨. 우현 씨는 되게 보면 지금 자료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당시 이제 이한열 열사 돌아가시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 연대 학생회에서의 서 있더라. 총학에서 사회부장으로 그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우상호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영정을 날랐던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그 뭐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약간 경찰 간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1987 그 6월 항쟁할 때 문익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종철아 막 한연아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인 무성근 씨가 약간 좀 장세동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밑에 바로 신복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약간 지시하는 박학화가 약간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라면서 압박을 주는 그런 역할을 나왔던 게 되게 두 분이 이제 그런 입지하고는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이 영화가 또 뒷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까 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으로서 누구나 같이 공부나 하고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그 시대를 정말 격정적으로 살았던 50대 관객들이 지금 9%대에서 11.6%대까지 이렇게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이제 그 관객 점유율, 연령대별 관객 점유율을 보면은 영화 잘 안 보시는 세대죠, 사실은. 네, 잘 안 보는 세대인데 그 관객들한테 입소문이 다 나서 50대 관객들까지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대학교 시절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영화를 위해서 사실 배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김윤석 씨가 박 처장을 연기했던 김윤석 씨는 대단했죠. 사실 이분의 실존했던 박처원 씨에 대한 그 자료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뭐 마치 위에서 일부러 삭제한 것처럼 그 분이 나오는 부분만 필름이 도려내져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어떻게 사진을 좀 얻어서 보니까 하관이 좀 두드러져서 마우스피스를 내내 끼시고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 끼면 사실 침이 많이 고이고 발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M자로 이마 모양을 아예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딱 그 남영동 이렇게 들어가는 첫 장면에서 김윤석 씨인지 사실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른 얼굴로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두 영화 얘기를 듣는데 저는 둘 다 안 보다 보니까 빨리 봐야 되겠다는. 진짜 좋겠다. 안 봐서 안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본 분들이 제일 슬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대부분 리뷰 중에 그 실제로 보신 분들 하는 말이 영화 끝나도 일어날 수가 없다. 보통 다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게 몰려와서. 저도 그랬어요. 그 장준환 감독 특기인 것 같아요. 화이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몰아치는 약간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일어나는지 못 일어나는지. 아무튼 뭐 두 작품이 사실은 이제 뭐 영화적 내적을 떠나서 약간 좀 지난해까지 약간 좀 부침이 있었던 약간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국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져서 많이 좀 우울했던 그런 좀 한국 영화에 좀 쌍끌이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좀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향후에 많은 작품들이 사실 되게 다른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는 좀 뭔가 좀 재미와 판타지고 하나는 되게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실화 영화인데 이런 좀 다른 장르들이 서로 좀 넓게 좀 이렇게 파일을 키우면서 많은 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극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향후에 나오는 이제 영화들도 약간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올해는 좀 정초부터 좀 페이스가 괜찮다 생각이 그리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야 정초부터 딱 대통령 바뀌고 나서
야 이런 영화들이 막 이렇게 불을 막 붙이듯이 막 타고 오르잖아. 저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이 최순실 사태를 누가 먼저 영화화할 것인가. 관련된 영화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나오고 벌써요? 네, 이제 그렇겠죠. 이미 바보가 아닌 이상 내 것도 쓰겠다 이거.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권을 바꾸는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 거의 뭐 개봉 단계에 그러면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손석희 알고 그분 있는데. 역할은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걸 판정이 딱 나야 좀 뭔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마 최종 그러니까 선고까지 제가 기다리겠죠.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실화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뭔가 좀 그런 그 약간 국가를 흔든 그냥 비선 실세 얘기만 해도 되죠. 어쨌든 정성호 형님은 참 좋네. 박근혜 역할을 해도 되고 손석희 씨 역할을 해도 되고 두 개를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최순실 역할은 누가 할까 과연 그런 것도 재밌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화 얘기할 때가 제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정엽 씨 되게 부럽네요. 두 작품도 안 봐서. 야 안 봐서 이렇게 부러운 것도 처음이네.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좋네요. 집에 가서 빨리 몰래 우리 와이프 몰래 보러 가야지. 맞습니다. 데려가야죠. 또 애 때문에 힘든데. 못 데리고 가요 지금은 애 둘이라서. 아니면 그거 있어요. 저 롯데시네마인가요? 거기서 뭐 엄마랑 애기랑. 맞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엄마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너무 시끄럽다 뛰쳐나갔대. 애가 1987을 보는 건 좀 힘들겠다. 힘들죠. 그렇긴 하죠.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정초부터 한 작품을 하려고 했지만 두 작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2018년 1호는 눈물바다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이제 시작으로 또 1월 달에도 좋은 영화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예고편 있고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1급 기밀이잖아요. 1급 기밀. 1급 비밀. 네, 24일날 개봉하는 1급 기밀. 기밀이고요. 또 이제 17일 기봉하는 이병헌 씨와 박정민 너무 씨, 기대돼요. 윤여정 씨 연기신들이 만났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 씨의 코미디를 볼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 전 진짜 코미디의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병헌 씨가 맞아요. 정말 코미디 잘하는데. 웃기려면 저렇게 분이죠. 강의 때 봐요. 얼마나 웃겼어. 근데 이 영화에서 최종 승자는 박정민 씨입니다. 윤여정 씨, 이병헌 씨 모두 이겼습니다. 누가요? 박정민 씨가요. 네. 동주에서 동주에 동주. 나왔죠. 그래서 그분? 박정민 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다. 그리고 사실 윤여정 씨 약간 졌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도 그걸 인정해서 인터뷰 때도 굉장히 나 지금 의기소침해 있어. 나만 못했어. 사실 조금 못하셨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걱정하셨는데. 네. 그 박정민 씨가 동주에서도 동주를 이겼어요. 맞아요. 보면서 동주가 아니라 몽규 아니야 몽규 제목 그때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기대되네요. 네, 박정민 씨가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천재 피아니스트로 나오는데요. 피아노를 직접 치십니다. 대역 하나도 안 썼고 실제로 쳤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이에요. 네, 그 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7시간 8시간 연습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영화들이 또 포진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아쉽지만 우리 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퇴근인가요? 퇴근해야지. 퇴근이 아니라 퇴근각? 하교? 집에 가자 이제. 하교각? 야간 수업 있으니까 기다리고 야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업 끝. 띵동댕동.